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분식회계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사 대표와 통화해 지분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한 외교관을 불법 감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 탓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10주기 추도식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많은 일반 추모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도 분향소가 마련돼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엔 오늘 하루 추모 인파가 쉼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추모객들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추도식장 옆 산비탈에도 인파가 가득 찼고 미처 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길게 늘어서 끝까지 추도식을 지켰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마음 아프지, 그죠? 참 우리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서 와주는 분께는 정말 이 고생하고 이런 사람 참 진짜 고맙고 그렇네. 10주기 추도식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서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7,000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분이 가셨어도 그 마음은 아직 다 남아있구나. 이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좀 기뻤습니다. 기뻐서 눈물도 좀 났고요.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 사진을 보고 편지를 쓰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꿈꿨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평생의 화두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의, 반칙과 특권, 검찰 권력, 언론 권력과 맞서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숱한 도전과 실험은 그러나 번번이 가로막히고 외면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불뚝연기가 안녕하세요. 저 노무현입니다. 그의 관심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입문 뒤 첫 선거 구호,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가장 멀리한 건 낡은 지역주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바보 노무현이 됐습니다.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평검사들과 이른바 맞짱을 뜨고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거대 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너무 높았고 결국 탄핵 소추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그의 꿈은 이제 운명처럼 만난 친구 문 대통령의 몫이 됐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모두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누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삼성 측은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 이 부회장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대표와 전화해서 지분 문제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과 연관될 수 있는 논의입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이 통화를 숨기려 했지만 검찰에 압수수색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나오자 삼성은 바이오에피스의 공용 서버에 있던 자료들을 대거 삭제합니다. 당시 삭제된 자료 가운데 영문 이름이 들어간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도 포함됐습니다. 영문 이름의 당사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사 당시 대표. 해당 폴더 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오젠 대표와 직접 나눈 통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들 가운데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 문제가 논의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에피스의 모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한 2015년 말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2015년 말에서야 바이오젠 측이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부회장이 직접 에피스 지분 문제를 논의했다면 삼성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 측이 함께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는 고한승 에피스 대표와 이 부회장 간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바이오로직스도 아니고 손자 회사인 에피스로부터 직접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부회장이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 즉 분식 회계를 직접 챙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바이오젠과 바이오 산업 전반에 관해 논의했을 뿐 콜옵션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검찰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느냐 여부.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반대로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로 실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자료들을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국정농단 특검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 자료에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이 아무런 실체 없이 평가액이 3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이 시간 순대로 담겼습니다. 또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됐다는 현재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의견을 낸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일 뿐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미국 판례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려면 결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들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한미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했다면서 징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제보다 불법 감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입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파악했다는 정보의 출처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A씨였습니다. A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감찰 결과입니다. A씨는 오래전부터 강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3급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한미 간 신뢰는 물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은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불법 감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방금 보신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이 국가기밀이 맞는지 또 한국당의 공익제보 주장은 맞는지 이 사안에 대한 사실과 주장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홍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죠.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국가기밀이 맞습니까? 네, 청와대는 3급 비밀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보안 업무 규정을 보니까 3급 비밀은 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인 건데요. 예. 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나 고안이 필요한 외교사항 같은 것들을 주로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강 의원이 그 기자회견 때 말한 그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 기밀이면 이걸 누설할 경우에 처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법에 외교사항 기밀 누설죄가 있는데요. 예. 만약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꽤 무거운 형벌인데 그렇죠. 이 외교관 A씨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A씨는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강 의원과 형 동생 사이로 친한 관계다 보니까 예. 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이렇게 팁으로 주었다는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팁으로 줬다. 네. 그런데 이 외교관이 유출한 통화 내용이 혹시 고위 외교관인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네, 감찰 결과 이 해당 그 문서는 이 조윤재 주미 대사 앞으로 지정된 3급 비밀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조윤재 그 대사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강효상 의원이 A씨에게 먼저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한국당의 주장을 보면 이게 공익신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익신고의 정의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거를 이제 공익신고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어떻게 공익신고냐는 입장입니다. 예. 정상끼리 대화하는데 거기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당은 이 청와대가 야당의 정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감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감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감찰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게 아니냐, 이게 불법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A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비밀을 취급하는 외교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들어올 때부터 보안 서약서를 쓰는데 만약 이걸 어겼다면 이제 감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과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강 의원의 기자회견 예. 이후에 당시에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예. 한국당은 그때 사실 무근이라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기밀 누설 운운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예. 기밀 누설이 맞다면 청와대가 그 당시에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청와대는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사실 무근이 여전히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게 어떤 점에서 사실 무근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기밀 누설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사실 무근을 밝히고 싶지만 밝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금지돼 있다. 네. 예.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비판적인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강 의원의 행위가 국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보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요. 이런 가운데 그 한국당 소속의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은 의원의 예. 글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썼습니다. 예. 한국당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온도차가 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강원도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현장에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 8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현장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장이 바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공장 곳곳이 무너져 있고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3시간째 소방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6시 22분쯤인데요.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과학단지 내 연료전지 세라믹 부품 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2살 이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초 매몰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색 작업 결과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소탱크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이 무너졌고 구조물 파편들이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가면서 주변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현재 사고 현장은 수습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 붕괴나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공장 내 구조물에 큰 충격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장의 2차 붕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폭발 당시 잔해물이 인근 공장으로 날아가면서 인명피해도 우려됐는데요. 정확한 피해 상황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강릉시도 인근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고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수소탱크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관리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현장 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아동학대는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꾼다는 겁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는 부모였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3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을 못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또 이제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 체계인 협력기관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쌍둥이의 아버지 현모 씨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전체 학년 석차가 100등과 50등밖에 머무르던 쌍둥이 자매가 1년 만에 1등이 된 숙명여고 사건. 법원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반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딸들의 노력만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험 원안을 결제하는 교무부장이었던 점,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현 씨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험 전 과목의 답을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난이도 시험 문제를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암산만으로 풀었다는 쌍둥이 딸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재여야 하는데 앞선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두 딸은 평범한 학생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현 씨가 딸들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의 두 딸도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지만 현 씨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 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해온 20대 여성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며 인터뷰를 거절한 이 여성의 뜻을 존중해 부득이하게 음성 대역과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기간은 고작 석 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는 결국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온라인 송금으로 100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 대신에 메시지를 적어보냈습니다. 대답이라도 해줘. 월요일에 다시 갈게.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종종 저희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마주칠지 몰라 저는 제 자신을 집 안에 가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낮에도 암막 커튼을 쳤고 밤엔 조명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제 동생의 학교까지 찾아갔습니다. 저와 싸웠다며 제가 뭘 하는지 물었고 동생에게 쪽지를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다칠까 봐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에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냐? 전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도가 없다.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제가 다쳐야만,
희생돼야만 그 사람이 처벌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평범한 일상생활이 전부입니다. 스토킹은 일부만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10명 가운데 1명꼴로 스토킹을 직접 당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오히려 걔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막 학교 가는 시간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여성분들은 또 되게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스토킹을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200여 명 가운데 133명, 즉 10명 중 1명꼴로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별론 여성 응답자의 13.5%, 남성도 8.6%가 스토킹을 당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경우는 27.1%로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친구가 알바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 계속 그 옆에서 계속 맴돌면서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 피해 유형으로는 가해자가 연락 없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나친 전화와 문자 연락, 미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에서는 남녀 간 다소 차이가 나타납니다.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 스토킹은 중단될 수 있다는 데 대해 72%가 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여성은 18%, 남성은 2배 많은 36%였습니다. 주로 경범죄로 처리되는 스토킹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생각이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202명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가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간치상 등 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구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도 이제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씨의 영장에 적시한 성폭행 혐의는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김학의 전 차관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이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발부된 윤 씨의 영장에는 A 씨에게 성접대를 강제했고 접대 대상에 김 전 차관이 있다고 쓰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A 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윤 씨와 같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강제성, 김 전 차관의 경우도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A 씨를 성폭행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동시에 불렀지만 윤 씨는 변호사와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석하긴 했지만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 타이완의 기업들까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미 행정부에 이어서 의회에서도 화웨이 제재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웨이로선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영국과 일본, 타이완의 기업들까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이동통신사 EE가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시를 중단키로 했고 보다폰은 사전 예약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회사 ARM도 화웨이와의 사업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온 일본의 파나소닉은 거래를 중단했고 도시바는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통신사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 계획도 보류됐습니다. 今日、ソフトバンクと KDDI はその新機種の発売を延期すると発表。すでに開始していた予約の受付も停止するとしました。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했다가 정작 자신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돼 제재해도 괜찮다던 화웨이로선 세계 각국의 제재 동참이 뼈아파 보입니다. 미 상원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이어 화웨이 때리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하고 싶으면 미국을 따르라는 겁니다.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기업까지 하나하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쇄 파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른바 화웨이 보이콧, 거래 중단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이 5G 가입자의 30%를 보유한 LG U+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일부 사용 중입니다. 이 밖에도 100여 곳의 한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거란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They want to divide Western alliances through bits and bytes, not bullets and bombs.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가 화웨이 장비의 보안 취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 측이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건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 때문입니다. 미중 힘겨루기에 끼어 큰 피해를 본 사드 사태가 재발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公平、公正、稳定的、可预期的这么一个营商环境，我们相信这个呢也是符合所有国家自身和根本的长远利益。 우리 정부는 일단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긴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용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카카오와는 협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택시 업계를 향해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지 말라고 한 이재용 대표의 발언이 이딴 설전을 낳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평가한 데 이어 오늘은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혁신은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라 맞받아치면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살려자! 타다를 박살내자! 개인 택시 기사들은 타다 반대 집회를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타다가 수시로 옆에 지나고 앞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요. 비난과 다툼만 계속될 뿐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안은 2달째 표류 중. 국토부 장관은 입장을 번복해버린 택시 업계를 향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 합의대로 택시 월급제 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택시단체들은 카카오와는 협상을 계속하면서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요금과 차종, 사업구역 등 규제를 풀면 고급형 택시, 9인승 이상 대형 택시 등 타다를 견제할 다양한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단체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 국회마저 공전하고 있어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의 상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조장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뉴스부터 차별과 비하를 담은 영상들까지 심의기관의 제재에도 버젓이 유통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하경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5.18이 폭동이라 말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유튜브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동영상입니다. 노 전 대통령 영상에 다른 이의 음성을 교묘히 합성했습니다. 한 외국인은 일본군 위안부를 폄훼하는 가짜 뉴스를 버젓이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 비하 관련 콘텐츠 차단 결정은 지난해 2,3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4건 중 1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다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외국에 서버가 있어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현재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과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 등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삭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외국계 SNS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성향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해외 사업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동안 혐오, 가짜 동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당 홈페이지에 즐거운 중력절 10주년을 경축한다며 거꾸로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중력절은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비판이 일자 대한애국당은 홈페이지 관리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다며 오늘 저녁 8시 40분쯤 해당 사진과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1년 전보다 약간 줄어들어 소득 분배 지표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벌이가 나빠졌고 정부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또 나빠졌습니다. 한 달 평균 번 돈이 125만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든 겁니다. 이 가운데 이들이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임금이 적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일할 곳도 벌이도 시원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소득이 덜 준 건 정부 보조금 등의 이전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이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시장의 소득은 여전히 부진하다. 고소득층 소득도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상여금 등이 줄어 한 달 평균 992만여 원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원수를 반영했을 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8배로 집계돼 격차가 1년 전보다 소폭 축소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다는 말씀. 전체 가구 소득의 증가율도 1년 전보단 낮아졌는데 연금과 이자 비용 등은 늘어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9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분배는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인도 총선 현장, 이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6배 넓이의 유세장에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도로에선 행진이 벌어집니다. 모디 총리를 보러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결과는 모디 측의 압승. 개표 결과 집권 인도 인민당은 하원 의석을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Nationalism and national security, and especially with neighbors like Pakistan, this has become easier for Prime Minister Modi to again come into power. 세계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번 인도 총선. 유권자 9억 명의 투표엔 39일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유권자 거주지 2km 안에 투표소가 있어야 해 산과 강 너머 오지까지 투표소 100만 곳이 마련됐습니다. 투표를 하면 손톱에 한동안 지워지지 않는 파란 물감을 발라줍니다.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कि भाई हम वोट डाल के आए हैं, अच्छा लगता है उन्हें भी भाई फेसबुक अपडेट करते हैं, सब जगह में दिखाते हैं
कि लोग जगह जगह देखते हैं कि हाँ भाई मैं भी वोट डाल के आया हूँ. 여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투표소가 이렇게 분홍색 천과 풍선으로 장식이 돼 있는데요. 여성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여성 투표소입니다. 홍보물에도 투표기에도 연꽃과 손바닥 등 정당별 고유 문양이 표시돼 있습니다. 문맹률이 25%에 이르다 보니 문양만 보고도 투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초거대 선거의 개표는 의외로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One machine has 15 votes. There is one nota, that is none of the above. You can press the button only once. 집권 2기를 맞이한 모디 정권 앞엔 빈부격차와 실업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선거를 통해 태어난 이번 인도의 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3억 5천만 인구의 미래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아그라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